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혹시 친한 친구나 가족이랑 옛날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아니 그때 분명히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얼굴 붉히신 적 있으신가요? 아하, 그거 정말 흔한 일이죠. 일상 다반사입니다. 맞아요. 나는 막 그날의 공기나 상대방 표정, 심지어 입고 했던 옷차림까지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황당해할 때가 있죠. 네네. 그럴 때면 대체 누구 머릿속이 고장난 건지 정말 답답해지곤 하거든요. 내가 미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분석 자료는 단순히 그 인간의 기억력에 관한 뻔한 글이 아닙니다. 네, 훨씬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 어떻게 상처를 방어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어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가? 와, 정말 흥미진진한 미션입니다. 사실 흔히들 기억이라는 것을 무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딱 재생되는 그런 거요. 네네, 언제든 객관적인 사실이 그대로 재생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텍스트를 들여다보시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억이 팩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억은 변하지 않는 팩트라기보다는 각자의 무의식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편집하는 주관적인 영화에 훨씬 가깝거든요. 오, 방금 영화라는 단어를 딱 꺼내주셨는데요. 오늘 자료가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도 바로 영화입니다. 아, 그 유명한 작품이죠. 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작 라쇼몽입니다. 심리학적 은유의 고전이 된 작품인데요. 이 자료의 도입부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무너져가는 나생문 처마 밑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한 사무라이가 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둘러싼 4명의 인물이 완전히 엇갈린 진술을 쏟아냅니다. 각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살인 용의자인 도적 타저마루의 진술부터 기가 막혀요. 자기가 비겁하게 뒤에서 찌른 게 아니라 무려 23합이나 겨루는 치열한 결투 끝에 이겼다면서 막 자기 용맹함을 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일종의 영웅담으로 포장하는 셈이죠. 근데 곧이어 죽은 사무라이의 아내가 증언석에 앉으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혀를 내둘렀는데요. 아내의 진술이 도적의 영웅담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어떻게 박살을 내죠? 아내는 자기가 겁탈당한 후에 남편을 딱 봤는데 남편의 눈빛에 자기를 향한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그 차가운 눈빛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이성을 잃어서 우발적으로 단도를 휘둘렀다는 거죠. 아, 여기서 아내는 살인이라는 행위보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피해자였는지 강조하는 데 온 힘을 쏟는군요. 그렇죠. 자기의 정숙함이 짓밟혔다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엇갈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무라이 본인조차 증언을 하잖아요. 무당의 입을 빌려서요. 네, 죽은 사람까지 등판을 하죠. 배신감과 절망감 때문에 무사로서 명예롭게 자결했다고 주장을 해요. 와, 각자 상황은 다른데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점이죠? 전부 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지키는 방향으로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방점을 찍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목격자인 나무꾼입니다. 숲을 뒤에서 몰래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네, 이 나무꾼의 증언은 앞선 세 사람의 그 낭만적인 묘사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도적이나 사무라이나 무슨 대단한 무사도를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진흙탕 뒹굴면서 엄청 찌질하고 비겁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3자인 나무꾼 말이 진짜 진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일 거라고 믿게 되죠. 근데 이 나무꾼조차도 현장에서 아주 값비싼 단도를 슬쩍 훔쳤다는 사실이 발각됩니다. 결국 자기의 절도죄를 숨기려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대체 뭔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의 극치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지독한 엇갈림이네요. 전문가들이 이 영화를 심리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 끊임없이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옛날 추리극이 아니에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철저하게 자아를 변호하기 위해 작동한다는 걸 날카롭게 파헤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라쇼몽 같은 상황이 당장 우리 직장 생활이나 연인과의 다툼,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반복되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라시오몽의 숲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와, 일상으로 딱 연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일상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자료의 두 번째 챕터 내용이잖아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 차이죠. 맞아요. 이른바 때린 사람은 전혀 기억 못하는데 맞은 사람만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런 상황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가해자가 기억을 못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이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기억을 못한다는 건가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뇌의 강력한 자기 보호 시스템인 인지 부조화 해결 과정이 작동한 결과거든요. 인지 부조화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꽤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했거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의식으로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믿는 그 착한 나라는 이미지랑 현실의 나쁜 행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뇌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모순 상태에 빠지는 거군요. 정확해요. 뇌는 그 순간 심각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불쾌함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뇌가 아주 유능한 위기관리 PR 매니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속에 나만의 위기관리 매니저가 있다. 이거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자료로 보니까 이 매니저 수법이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변명하던가요? 자기가 한 행동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 정도로 축소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심하긴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외부로 돌리잖아요. 네네. 끊임없이 정당화를 시도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기억 자체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덧칠해지거나 아예 뇌의 폴더에서 영구 삭제되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그 무의식적인 방어 시스템이 가해자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핵심 원인입니다. 뇌가 주인을 보호하려고 진실을 제물로 바쳐버린 거죠. 와, 자아를 지키려고 과거 기록을 아예 삭제하거나 재작성한다니 인체의 신비 같기도 하고 약간 섬뜩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가해자의 뇌가 불리한 걸 지우는 지우개 모드라면 피해자의 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드웨어로 돌아가잖아요. 네. 마치 초고화질 카메라처럼 작동하죠.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왜 피해자는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디테일을 다 기억하는 건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진화론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생존이요? 우리가 극심한 공포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감정센터가 엄청나게 강력한 자극을 받습니다. 아, 편도체. 자료에 나온 분석을 보니까 이게 그냥 경고 알람만 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린다는 게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전후 맥락을 따질 시간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살아야 하니까요. 전두엽이 차단되고 편도체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요? 이 호르몬들이 당시의 그 끔찍한 상황을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 아주 깊고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요. 평소 기억이 그냥 연필로 쓴 메모라면 트라우마 기억은 돌판에 정으로 깊게 새겨넣은 화석 같은 겁니다. 와, 화석이요? 여기서 우리가 뇌의 목적에 주목해야 해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그 경험이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닌 거네요? 절대 아니죠. 뇌에게 그 기억은 장래에 또 닥칠지 모를 위험을 피하고 주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데이터입니다. 절대 지워지면 안 되는 1급 기밀 문서인 거죠. 아, 그래서 피해자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사례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 온도, 가해자의 구두 발소리 리듬, 심지어 일그러진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까지 어제 일처럼 다 복귀된다고 하잖아요. 네,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는 거죠. 그 디테일들이 결국 뇌가 나를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친 방어 기제의 결과물이었네요.
피해자들이 짊어진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용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이 현상이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 관계와 아주 씁쓸하게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력 관계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권력을 쥔 가해자 입장에서 폭력은 그냥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거나 순간에 짜증을 푸는 감정 분출일 때가 많아요. 마치 길 가다가 발에 치는 돌멩이를 무심코 툭 차버리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차버린 사람은 자기가 돌을 찼다는 사실조차 금방 잊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행동이 상대방의 내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을 못해요. 사건이 끝나는 순간 그 행위의 중요성은 가해자 머릿속에서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일상의 파편이 되는 거군요. 반면에 돌에 맞은 피해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피해자에게 그 폭력은 기분 나쁜 경험을 넘어서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세상의 안전함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실존적 위기의 순간입니다. 두 사람의 기억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네요. 한 사람에겐 가벼운 해프닝인데 다른 사람에겐 삶을 뒤틀어버린 치명적인 균열이니까요. 네, 그 간극이 엄청난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각 차이, 기억의 비대칭성을 알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유가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이 간극을 이해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다고요. 가해자는 막 억울해하면서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도 하냐,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따지고요. 맞아요. 피해자는 자기 영혼을 파괴한 날을 기억도 못하는 그 순진무구한 뻔뻔함에 두 번, 세 번 베이면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평행선이네요. 결국 일상 갈등부터 사회적 폭력까지 진정한 화해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이 좁혀지지 않는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대화가 성립이 안 되겠어요. 가해자는 뇌가 이미 세탁해버린 조작된 결백을 진실로 맹신하고 있고 피해자는 해마에 박힌 날것의 고통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깊이 파헤쳐본 자료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기억이라는 건 결코 객관적인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것. 네, 주관적인 서사죠. 각자의 이해관계나 자존심, 생존 본능에 따라 편집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맹세하는 내 기억조차도 뇌의 PR 매니저가 교묘하게 편집해낸 허구일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석의 종착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요. 타인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고통의 기억이 나의 매끄러운 기억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기억만 완벽하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타인의 상처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오해와 증오의 숲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진정한 소통은 거기서 시작되겠네요. 무심코 던진 행동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성숙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남는 묵직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해상도가 훌쩍 높아진 기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은 자아를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편집된다고 했잖아요. 네, 무의식적으로요. 그렇다면 개인을 넘어서 우리 가족, 사회 혹은 국가가 공유하는 거대한 역사적 기억조차도 혹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 집단의 기억 말이군요. 네, 거대한 집단을 보호하고 부끄러운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불편한 진실은 삭제하고 영광스러운 거짓만 남겨둔 거대한 라쇼몽 상태는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서늘하고도 예리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기억 중 단 하나만이라도 아주 조용히 의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깊은 생각의 씨앗을 남겨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